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6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죠. 예, 오늘도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보여줬던 주시장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2차전지와 로봇주였죠. 그렇죠. 근데 그 2차전지와 로봇주의 어떤 피날레가 좀 끝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2차전지는 지난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면서 7월 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모습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쉽게 보기 힘든 거의 테마주 예를 들어서 대북 관련주라든지 과거 나왔던 무슨 백신 관련주라든지 그런 테마주들에서 나왔던 모습이 대형주에서 나왔습니다. 2차전지라는 소재 시장 이런 어쨌든 이유야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논리로 어떤 이론적으로 주가를 이제 부양시켜서 주가를 이제 극대화시켜서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주식이 그 이후에 다시 10만 원짜리 주식이 또 150만 원까지 가는 15배가 상승하는 그게 불과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특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끝이 나고 에코프로가 이제 45% 거의 반토막 났고 에코프로 BM도 59%, 60% 마이너스를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2차전지 시장은 거의 한 두 달 만에 그 불꽃 쇼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 불꽃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렸던 이 불꽃 축제가 끝이 난 다음은 아수라장입니다. 그냥 쓰레기 받은 거죠. 빨리 불꽃 축제를 보고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죠. 그 절정일 때 빠방빵빵 빠방빵빵빵 할 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마지막까지 다 보고 끝까지 다 보고 이제 나오면 지하철 타려고 가보면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 택시 완전 아수라장이죠. 예. 그 수많은 인구가 모인 곳은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주시장도 그 옛날의 격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머리 고양이가 이제 생선을 먹을 때 다 발라 먹지만 머리 꼬리와 머리를 남겨놓고 예. 그러니까 개영배 팔을 수익을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팔고 나오고 더 떨어지겠지만 무릎 이하에서 하고 어깨 이상에서 팔고 이런 격언들이 괜히 나온 얘기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봇주가 그 바톤을 바로 이어받았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 해서 이제 8월에 끝이 났는데 이제 9월에 로봇주를 또 들어올렸습니다. 놀라운 아이들이죠. 예. 2차전지를 죽이면서 두산 로보틱스, 두산 상장 이슈,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약, 그 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슈. 그래서 나서 또 42% 또 망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들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2차전지, 바이오, 게임, 신저가, 카카오, 신저가, 현대차, 삼성전자, 6만전자, 주시장은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나는 9월 위기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이 돼서 이제 미국 FMC 회의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 물가 상승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 하나 좀 특이한 변수 하나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나마 가장 큰 변수가 하나 나왔죠. 이 국제유가 변수가 시장을 또 다시 흔들 수가 있습니다. 왜?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핵심적으로 물가를 잡겠다라였는데 물가가 안 잡힌 거죠. 안 잡혔는데 문제는 국제유가가 더 올라가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금리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95달러 찍고 지금 WTI가 82까지 내려왔습니다. 급락을 한 거죠. 이러면 이제 그러면 다시 생산 물가가 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진정될 수 있겠죠. 우리도 지금 당장 휘발유 넣고 경유 넣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이제 95달러 찍고 지금 82달러 거의 일주일 사이에 이제 급락했는데 주유소 가면 기름값 안 내리죠. 올라갈 때는 바로바로 올립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에 산 기름이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팔 때는 바로바로 올리는데 이제 떨어지면 우리는 떨어졌으니까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일주일에 사는 그 기름값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안 내립니다. 양아치 내리죠. 그게 세상입니다. 예, 그게 세상이에요. 어쨌든 그거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주유소 주인 마음인 거죠. 예. 빨리빨리 반영하는 곳은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집은 손님이 끊이지 않겠죠. 이 집은
굉장히 공정하고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 하는 집은 서서히 자기 주인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게 돈이 많이 버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옆에 경쟁하는 주유소랑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죠. 손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손님이 없는 곳은 이제 뭔가 아무래도 흐름이 깨지니까 재투자도 안 될 거고 뭐 다시 뭐 리뉴얼도 안 될 거고 결국 폐업으로 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가서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멀리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국제유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이제 수혜받는 기업들이 몇몇 있죠. 이제 아무래도 운송하는 기업들이 뭐 항공주라든지 뭐 택배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바로바로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치고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뭐 항공주라. 근데 항공주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고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로 지금 기업 실적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어닝스 쇼크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더 한번 추가적으로 빠지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시장이라는 곳이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동시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움직임을 줬죠. 이제 바이오가 그 와중에서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오늘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지금 게임도 조금 치고 나왔죠. 바이오 치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안 좋았던 업종입니다. 이 두 업종이 코로나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죠. 그렇죠. 바이오 쪽은 백신이냐 뭐 그다음에 뭐 치료제냐 뭐 이러면서 이슈가 나와서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60, 70, 80, 90 나와있고 이쪽은 방콕주,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할 거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뭐 인테리어 한다든지 뭐 아니면 전자제품 TV 큰 거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팬데믹 시절에 급등했던 것들이 거의 한 60, 70, 80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두 업종이 지금 오늘 조금 특이한 변동성을 좀 보였고요. 단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계속 바닥을 다지는 작업이 나올지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주식이 이제 급락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반등 나오고 또 꺾어지고 반등 나오고 꺾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악성 매물들이 소화되는 거죠.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이 그동안 40만원을 찍고 13만원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뭐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이 37만원, 30만원에 샀던 사람들이 계속 반등 나올 때마다 아유 진짜 지겨워 하면서 이제 팔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반등 나올 때마다 개미 물량을 조금씩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뭐 카카오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야겠죠. 이제 급등해서 17만원에 산 사람이 지금 4만원이니까 이제 거의 뭐 포기한 수준에 됐죠. 1년 지났고 2년 지났고 3년 지났고 이제 한 3년 지나면 지칩니다. 사람이 배당도 안 주고 뭐 카카오뱅크 배당 주나요? 배당도 없어요. 9만원 샀던 사람 대신 2만원 오면 마이너스 75%니까 뭐 그냥 거의 포기 상태죠.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반등 나올 때마다 주식을 정리하고 2차전지 갈아타고 로봇 갈아타고 2차전지 갈아타고 로봇 갈아탔는데 타자마자 마이너스 30, 40%또 난 거죠. 주식이 어렵습니다. 이게 뭐 생각대로 되면 뭐 다른 사람들 말처럼 되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근데 아무도 지금 주식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손흥민 같이 유명한 사람이 전 세계 한 명 있듯이 주식으로 이렇게 뭐 몇백억씩 번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대동소이하죠. 뭐 거기죠. 다 조기 축구회 수준이고 클럽팀 수준입니다. 가봤자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돈이 휘발유가 되어서 세력들, 그 다음에 펀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뭐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증권사들 회사 돌아가게 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냉정하게 보면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증권사 회사 수수료 주고, 그 다음에 걔네들 월급 주고, 펀드 매니저들 돈 벌어주고, 그냥 그냥 기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내 한몫 바쳐서 내가 가진 돈을, 내가 10년, 20년 벌었던 돈을 바쳐서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지시켜주지 않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유지시켜주는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흥민만큼 축구를 잘해야 되는 수준으로 가야지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혼자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벌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직장생활 해야 되죠, 애 키워야 되죠, 뭐 밥 지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퇴근하면 피곤해서 자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은데 뭐 주말에 놀러 가야 되죠. 무슨 수저로 주식을 공부하냐 이 말이 그냥 답이. 결국에는 게임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걸 이기겠다고 지금 내가 인생을 내가 지금 잘 살아왔고 내가 그동안 항상 성공해왔기 때문에 공부해서 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나의 성공과 주식시장의 성공을 같은 선상에 놓고 내가 성공했으니까 주식도 성공하겠다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 이거죠.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축구를 해서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부터 야구를 시작해서 야구 선수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건 누가 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주식은 왜 예외냐 이거죠. 항상 주식은 누구나 아무나 들어와서 돈을 벌었다, 누가 돈 벌었다 이런 소식 들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번 돈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계속 주식 투자를 해서. 그거는 이제 의문점이 나는 거거든요. 한두 번 터질 수는 있죠. 정말 타고난 그 재능이 있어서 번 사람들 계속 꾸준히 벌 수 있을 겁니다. 축구도 난 축구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한번 해봤는데요, 몸이 육체적으로 너무 타고난 거죠. 30, 40에 시작했는데도 웬만한 선수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발도 빠르고 뭐 킥도 좋고 힘도 좋고 이러면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힘든 것처럼 주식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돌아갔고요. 자,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게임 쪽과 인터넷 쪽과 바이오 쪽이 움직였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다시 셀트리온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급락, 오늘은 또 반등. 자, 뭐 어제 회사 자체적인 문제는 없다, 앞으로 분기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삼바도 좋아진다 했고, 그래서 결국 차이점은 뭐냐?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다거든요. 누군가는 누가 팔았냐, 누가 샀냐. 결국 이 기업들이 잘 되고 못 되고 마지막에 가장 최첨단,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항상 얘기 드리네요. 펀드 매니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는 중요하잖아요. 항상 주식시장의 가장 끝에서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매매를 하는 사람이 바로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들이 주식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적인 선수들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날고 긴다는 펀드 매니저들이 헤지펀드 운용사에서 스카우트에 가는 거죠. 연봉 때려주는 거죠. 막 몇십억씩 받는 애들이거든요. 그들이 주식을 너 마음대로 해. 주식을 사든 주식을 팔든 기름을 사든 땅을 사든 부동산 운용하든 뭘 운용하든 너네 알아서 해. 그냥 타고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손흥민 같은 애죠. 그 손흥민 같은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애가 바로 헤지펀드 매니저. 홍콩의 뭐 자산운용, 뭐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운용, 아니면 뭐 모간 스탠리, JP 모간, 뭐 이런 애 중에서 가장 핵심 운용력이 바로 이제 주시장을 핸들링하는 아이들이죠. 그들이 왜 샀느냐, 왜 좋냐, 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왜 그들이 힘이 세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캐파가 어마어마한 거죠. 가지고 있는 돈, 뒤에 있는 돈. 자, 너 이제 한 10조만 운영해봐, 이렇게 주는 것과 한 3천억 주는 것은 너무 다른 거죠. 너 운용력에게 3천억 운용할 수 있는 자금력과 10조 운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면 10조 운용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아이는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죠. 싸면 더 사면 되니까. 그리고 반등 나오면 더 사버려야 되니까. 결국 돈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가격이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있고 가격이 떨어져도 더 파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모멘텀과 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자금력. 10조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력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연관된 기자들, 뭐 이런 정보 소스,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흘려내고 또 만들면서 또 기자들은 기사를 또 써주고, 왜 앞으로 셀트리온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사를 미친 듯이 써주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매집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됐어요. 자, 기사 써주세요. 이 좋은 점, 그 운용력이 준비했던, 발굴했던 그 많은 소스들을 또 풀어내는 거죠. 셀트리온 회사에다가 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더 살 테니까 더 좋은 얘기를 해다. 뭐 그거는 합법적이잖아요. 뭐 불법이 아니잖아요. 예. 그들이 하는 거는 합법이고 개인이 하면 불법인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동안 그렇게 폭락했던 주식도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거고, 역전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폭등했던 2차전지도 지금 여의도에서 뭐 그냥 2차전지 ETF
숏, 레버리지 뭐 이런 거 막 만들어내는 거죠. 뭐 공매도 쳐라고 죽어라고 너 죽어라 그냥 하면서 그러니까 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예. 돈이 들어오면 뭐 예. 인버스가 막 미친 듯이 자기들 ETF 만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품을 사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주식을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해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팔아야 됩니다. 예. 증권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걸로 수수료 받아먹고 걔네들은 중개상인 거죠. 예.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트렌드죠. 흐름 많이 좋아졌으니까 얘네들 개인들 지금 우울한다, 득실득실한다. 여기 죽여버리자. 걔네들 왜 돈을 가진 아이들이 죽이겠다면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이 이제 수급이 뭔가 좀 돌아오고 있다. 어차피 주가는 좀 빠지긴 했으나 그래도 신저가를 내고 완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완전히 바닥을 뻑뻑 끼는 카카오 같은 그런 완전히 흘러내리는 그런 차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그래도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도 60%에서 55%에서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예, 60%. 네. 셀트리온 제약은 좀 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거의 5만원 찍고 10만원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합병 이슈가 좀 사라지고 나서는 다시 또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바이오톡스텍도 그 와중에서 요런 종목들이 이제 좀 재밌는 종목들이죠. 어쨌든 뭐 셀트리온과 연관되어서 뭔가 움직임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기업들이 이제 셀트리온이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셀트리온이 그냥 완전히 가져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회사가 되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부터 삼성에서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셀트리온이 바이오톡스텍 지분 10% 더 사겠다 이러면 이제 바로 띵 하고 날아가는 그런 구조의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가지고 놀기에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도 재밌는 거죠. 보시면 패턴이 그래 왔거든요. 빵 또 한번 움직여 줄 수 있는 거죠. 바닥은 어느 정도 뭐 5,0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되니까 흔들 때마다 조금씩 이제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을 가져도 되는. 셀트리온 제약은 등치가 크니까 얘네들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변동성이 좀 바이오톡스텍하고 다르죠. 얘는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니까 움직이면 몇십 프로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얘 몇십 프로 움직이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고 셀트리온은 몇십 프로를 움직이려면 더 돈이 많이 드는 거고 20조, 10조, 2조 5천, 1,000억. 그러니까 바이오톡스텍이 굉장히 작은데 셀트리온이 지금 지분 10%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10% 100억만 더 주면 자사주 매입하지 말고 바이오톡스텍 주식 10%더 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한가 가는 거죠. 이런 재미들이 또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하시는 분들도 내가 셀트리온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뭐 끝도 없이 셀트리온만 지금 사서 이거 평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늘 얘기 드렸듯이 좀 새로운 종목, 좀 다른 곁다리 종목 이런 것들은 셀트리온이 지금 오늘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바이오텍스텍을 매수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사놓고 얘가 10% 20%씩 나서 매도 치고 나와버리면 그냥 단타로 치고 나와버리면 그러면 좀 주식 할 맛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뭔가 돈을 벌어야죠. 주식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손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마이너스 30%나 40%나 종목을 추가로 매수해봤자 네. 항구에 배가 몇 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얘는 바로 티가 빡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같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사에서 뭔가 움직임을 주고 있는 바이오톡스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좀 보니까 재무적으로도 뭐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보시면 매출액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그냥 현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배당도 DPS는 배당은 안 주네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좀 부채가 좀 늘었네요 최근에. 자산 규모. 어쨌든 이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셀트리온 기업의 어떤 관련돼서 뭐 지금 의약품, 농약, 뭐 식품, 화학물질 안정성, 유효성 평가, 실무질 약효 검색, 동물 실험, 신기술 대처 기술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안정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미리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도 바이오톡스텍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이쪽 관련돼서 또 이슈가 또 불면 또 개별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항상 관심선상에서 두고 보고 있는 저도 기업입니다. 과거에도 좀 매매를 몇 번 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셀트리온 그룹도 마찬가지. 어쨌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주식을 볼 때 하나만 보지 마시고 다양성을 좀 여러 가지 방편을 좀 두시고 매매를 하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 뭐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 돌아가는 흐름이라든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그냥 심리적인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와 오늘의 주식시장의 심리는 굉장히 다른 거죠. 어제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아야 될 것 같은 주식이고, 오늘은 모든 주식을 다 사야 될 것 같은 주식이고, 바닥에서 자꾸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급락과 급등, 급락과 급등, 갭 하락, 갭 하락, 갭 하락, 갭 상승, 갭 상승, 갭 상승. 자꾸 창문이 열리는 거죠. 뭔가 바람이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갔다가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갔다. 이렇게 해야지 개인들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급등한 종목들이 더 상한가 가고 급등시키고 갭 상승시키는 이유가 더 분위기를 과열시키는 거죠. 막 불에다 휘발유를 막 갖다 때려 붓는 거죠.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개인들이 눈이 핑핑 돌아가니까 막 주식 어쩔 수 없이 사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야지. 그때 그 강력한 매수 힘을 이용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강력한 매도를 해도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반대로 주식이 폭락할 때는 더 폭락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지고 더 팔아서 주식 가격을 완전 넉다운시켜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끔, 더 신용 반대매도 나오게끔, 투매 나오게끔 더 유도를 해서 개파락 막 30% 20% 하한가 막 만들고, 그렇게 다 뒤집어 넣은 다음에 다시 주식을 사버리면 진짜 악성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늘 얘기 드렸듯이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LP들의 유동성 호가들은 실질적인 매수 매도 물량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어떤 자전 거래성, 통정 거래성 물량들이 많다. 근데 실질 주주들이 나오고 악성 매물들이 나오려면 그런 엄청난 힘과 바람 부름 어떤 분위기를 조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파는 타이밍, 사는 타이밍이 그렇게 돼 있다. 왜? 우리 마음이 약하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나쁜 건 줄 알고 주식이 무서우니까 파는 거고, 주식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기뻐서 행복하고 뭔가 미래에 대한 상상 때문에 사는 거고, 그 심리만을 가지고 노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심리를 여러분 스스로 자기 거울로 잘 보시면 나중에는 주식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데, 근데 내 돈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처럼 그런 공식처럼 대입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30% 나봤자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내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돈이 마이너스 30% 나면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고, 이제 또 다시 또 연휴가 시작되네요. 푹 쉬시고 당분간은 또 월요일까지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리프레시 하시고 힘을 축적하셔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